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요즘 어떤 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쓰고 있어요. 부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을 받아 제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볼게요. 저에게는 3살 터울의 형이 한 명 있어요. 형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놀게 좋아하던 저는 형과 비교당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닙니다. 저에게도 형은 항상 자랑스러운 존재였거든요. 그런 형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다 군대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형이 돌아와 복학할 때 약속이라도 한 듯 이번에는 제가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형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휴학을 했더라고요. 저는 걱정이랬지만 워낙 건강하던 사람이라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한데 얼마 후 부모님이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바로 형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우상이던 형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급하게 연락이 닿은 어머니는 목이 메어 힘들게 말씀하시더군요. 경수야, 너 휴가 좀 낼 수 있는지 높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윤수한테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는데 우리는 다 안 된다는 거야. 아무래도 형제가 맞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 너희 형 한시가 급해. 이식이요? 그거 하면 형 괜찮은 거예요? 당장 가서 알아볼게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행부관에게 달려가 형의 소식을 전하며 휴가를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바로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 적합성 검사를 받았네요.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결과가 좋아 저는 곧 형에게 이식을 해주게 됐죠. 형은 사소한 두통과 구역질만 찾아왔을 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큰 거부 반응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렇게 이식을 해준 후 저는 휴가를 나올 때마다 형의 회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더 건강해져 있는 모습에 안심할 수 있었죠. 이식을 받은 후 형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형수야, 내가 이렇게 다시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 넌 정말 내 은인이야. 앞으로 형은 너를 위해서 살 거야. 약속할게. 아, 이제 그만해라, 형. 형이 잘 살아주는 게 나를 위한 거지. 빨리 예전만큼 건강해져서 농구나 좀 하자. 나 군대에서 매일 연습해서 이제 형 이기는 건 문제도 아니거든. 분발해야 할 거야. 아, 오케이. 형도 너 제대 전에 체력 회복해 놓을 테니까 각오해.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승부는 승부니까. 그리고 1년 후 저는 제대하면서 형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병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저를 반겼기 때문이죠. 저는 형을 끌어안고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을 키운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형은 병 때문에 쉬던 학교에 복학해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모범생답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대기업에도 입사했죠.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며 승승장구하는 형을 보면 저까지 뿌듯하고 행복했네요. 얼마 후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형이 다니는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내실 있고 제법 튼튼한 회사였네요. 그렇게 저희 형제는 서로를 응원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희의 모습에 뿌듯해하셨죠. 그러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앓고 계시던 간염이 심해지며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시던 어머니도 그 후 1년 만에 아버지를 따라가시더군요. 사실 제가 제대하고 어머니도 미안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저희는 졸지에 1년 사이에 부모님을 두 분 다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저 혼자였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형이 있어 서로 기대고 위로할 수 있었네요. 성인이 되었다고 고아가 되는 것에 담담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장래뿐 아니라 부모님이 갑자기 떠나신 집과 유품을 정리하는 일도 혼자 하기는 버거운 일이었죠. 그로 인해 저희는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병을 극복하고 슬픔을 나누며 형제를 넘어 전우애 같은 느낌까지 받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형과 의지에 살아가던 중 저에게 뜻밖의 만남이 찾아왔어요. 이성에 눈을 뜨게 된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동네 친구와 갑작스럽게 재회하게 된 거죠. 그날 저는 외근을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회사 선배와 식당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거기서 맞은편에 앉은 낯이 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여자는 혼자 급하게 김밥 한 줄 먹고는 얼른 짐을 챙겨 일어나더군요. 팔에 들려있는 서류를 보니 보험 약관이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여자가 되살아나는 순간 다급하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민지숙 아닌가요? 네, 누구세요? 혹시 정경수? 알아보는구나. 이게 얼마만이지? 잘 지냈어? 그래, 잘 있었지?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구나. 키가 엄청 컸어. 고등학교 때 많이 컸어. 넌 우리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사 갔지? 그랬지. 근데 반가운데 미안해. 내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없거든? 그래. 저기, 이거 내 명함이야. 시간 날 때 꼭 연락 한번 줘. 기다릴게. 알았어. 다음에 보자. 여자는 제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계속 휴대폰을 바라보느라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중학교 때 첫눈에 반한 첫사랑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저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 명함만 건네줄 게 아니라 상대의 연락처도 물어봤어야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황이었어요. 여자가 연락을 해오지 않으면 어렵게 재회한 인연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릴 판이었네요. 그런데 그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고 상대가 그렇게 기다리던 첫사랑임에 뛸 듯이 기뻐했네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에서 만나게 됐어요. 계속 만나자고 조르는 저를 여자가 거절하지 못한 거죠.
상대는 좀 어색해 보였지만 저는 너무 들떠서 자꾸 웃음이 났답니다. 저희는 그날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커피숍에 앉아 서로의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는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아마 저를 다시 만난 그날도 고객과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 친구는 저희 형과도 잘 아는 사이였어요. 저희 세 사람은 함께 교회도 다니고 등하굣길에도 많이 마주쳤거든요. 여자는 저희 형이 생각났는지 웃으며 물었습니다. 윤수 오빠는 잘 지내? 여전히 멋있지? 잘 지내지. 근데 형이 멋있어? 당연하지. 오빠 우리 학교 애들한테 완전 인기 많았잖아. 내가 같은 교회 다닌다니까 편지 전해달라고 한 애들도 있었는걸? 몰랐어? 그랬구나. 집 앞으로 찾아오는 애들은 몇 명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건 몰랐네. 나중에 시간 되면 오빠도 만나보고 싶다. 예전에 나한테 정말 잘해줬었거든. 형이야 누구한테나 친절하지. 내가 한번 말해볼게. 아마 형도 반가워할 거야. 여자는 유쾌하게 웃더군요. 형은 아마 어린 시절에도 인기남이었나 봅니다. 그 후 저와 여자는 자주 만나 영화도 보고 맛집에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첫사랑을 만나 꿈 같은 연애를 하다 보니 사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남들은 첫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네요. 그맘때 저는 여자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형도 저의 부탁으로 여자를 함께 만나 자주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걱정하는 저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하루는 형이 저에게 반지 사진을 하나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경수야, 지숙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이런 반지 어때? 오늘 여직원들이 이 사진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떠드는 거 들었거든. 이게 프로포즈로 유명한 반지래.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나온다더라. 그래? 야, 안 그래도 반지 때문에 고민이었어. 고마워요. 근데 형은 여자 만날 생각 없어? 나 결혼하면 형은 혼자 심심해서 어쩌려 그래. 야, 너 프로포즈 성공한다고 아주 장담하는구나? 근데 너무 자신하지는 마라. 알다가도 모를 게 여자들 마음이라잖아. 혹시 네가 뻥 차일지도 모르니 위로해주려면 내가 있어야지. 그렇게 형은 저를 놀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에게 다가가 주먹을 날리는 신용을 하며 함께 웃었죠. 그리고 얼마 후 형이 추천해준 반지를 사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했어요.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프로포즈할 것을 알았는지 놀라지도 않더군요. 이걸 주려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했구나? 아무튼 경수 너 너무 웃겨. 혹시 눈치채고 있었어? 당연하지. 아까부터 계속 눈치 보면서 주머니 만지작거렸잖아. 거기다가 평소에 느끼해서 싫다던 이태리 요리를 먹으러 가자고 하질 않나. 뭘 숨기질 못한다니까. 뭐야. 몰래 하려고 엄청 긴장했는데 맥 빠지네. 몰래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결과는 같을 텐데. 바보같이.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렇지. 충분히 감동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반지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치? 이 형이 추천해준 거야. 회사 여직원들이 그걸로 프로포즈 받고 싶다고 했다나 봐. 그렇구나. 오빠는 잘생겼는데 센스도 있네. 근데 왜 아직 여자친구가 없을까?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인연을 못 만난 거겠지. 뭐, 정작 형은 그리 급하지 않은가 봐. 내가 먼저 결혼한다고 해도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 혹시 자기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그래? 알았어. 나도 생각해볼게.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신혼집도 형네 집과 멀지 않은 곳으로 얻었어요. 그러면서 형과 저녁도 먹고 셋이 함께 술 한잔하기도 했죠. 결혼해서 세 사람이 들어오니 저희에게도 웃을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아내는 싹싹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집밥도 솜쉽게 잘 차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난 후부터 아내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 없이 짜증이 늘고 대가 하는 작은 말에도 자꾸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아내에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자기 혹시 임신한 거 아닐까? 회사 선배가 그러는데 임신하면 여자가 예민해진다고 하더라고. 뭐? 경수 씨, 내가 짜증낸다고 회사에 소문내고 다니는 거야? 잘한다. 밖에서 마누라 욕이나 하고 다니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도 안 해주면서 자꾸 화만 내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괜히 이상한 소리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렇게 아내는 차갑게 반응했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네요. 그래서 한참 괴로워하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열어봤는데요. 그런데 문자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사진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곧이어 사진에서 나 치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안타까운 눈빛이 보내고 있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절절한 감정을 나누고 있음을 사진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군요. 저는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처럼 아찔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외간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경악하게 한 건 바로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의 정체였어요. 그 남자가 바로 다름 아닌 저의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온갖 고민을 했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속이고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으려니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죠. 저는 당장 형에게 전화하려다 멈칫했습니다. 도저히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라도 날벼락 같은 말을 듣게 된다면 저는 그 길로
지옥문에 들어서게 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리만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때 외출했던 아내가 돌아왔어요. 주말 저녁이었지만 고객과의 약속이 있다며 급하게 나갔었거든요. 아내의 옷차림은 친구가 보낸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죠. 고객을 잘 만났는지 묻는 저에게 아내는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힘들겠어. 고객이랑 말은 잘 됐어? 그렇지 뭐. 나 먼저 들어가서 잘 거니까 깨우지 마. 피곤해서 저녁 생각도 없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근데 무슨 고객이야? 보험 들어주겠다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고생이 많네. 근데 요즘은 고객도 술집에서 만나? 당신 좀 전까지 남자랑 술집에 있는 거 민웅이가 봤다고 하던데. 남자들도 쓸데없는 소리를 잘하네. 그냥 맥주나 가볍게 한잔 하자고 해서 간 거야. 나야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아쉬운 입장에서 장소 가리게 생겼어? 그래. 근데 손은 왜 잡은 거야? 손 한번 잡아주면 보험이라도 들어준다니. 손은 누가 손을 잡았다 그래. 그냥 서리 건네주다가 좀 닿은 거겠지. 별 쓸데없는 소리 다 들어보겠네. 그 고객이 나도 아는 사람인 것 같던데 왜 끝까지 말을 안 해? 자기, 우리 형 만난 거 맞지? 근데 왜 형 만났다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흠칫 놀라며 저를 천천히 돌아보더군요. 그러더니 인상을 쓰고 대꾸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사람을 떠봐? 나한테 말도 없이 형이랑 왜 만난 거야? 거기다 둘이 손은 왜 잡아? 남들이 오해하잖아. 무슨 오해? 그걸 몰라서 물어? 민우미도 뭐가 이상하니까 나한테 사진을 보낸 거 아니야. 남들 다 오해하게 왜 그런 모습으로 단둘이 만났는지 설명해봐.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정 궁금하면 윤수 씨한테 물어봐. 뭐, 윤수 씨? 누가 주관님을 그렇게 불러? 도대체 두 사람 뭐야? 난 할 말 없으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 나도 두 형들 사이에서 괴로워. 그래 무슨 소리야? 자기 혹시 실적 때문에 형한테 뭐 부탁했니? 근데 형이 거절하기라도 했어. 그래서 만난 거지. 당신도 지금 퍼렇게 질려서 벌벌 떠는 거 보니 뭔가 눈치채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보험 타령이야? 내가 뭘 눈치채?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자기가 나한테 말도 없이 형을 만나고 말을 안 해서 화가 났던 거지. 이제 됐어. 피곤하니까 어서 들어가서 자. 저는 아내가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자 오히려 겁이 나서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생각이 다른 것 같더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안 그래도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이렇게 밝혀졌으니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네. 나 윤수 씨 사랑해. 뭐? 지금 뭐라 그랬어? 누구를 어쩐다고? 다 들었잖아. 윤수 씨 당신 형을 사랑한다고. 우리 경수 씨 몰래 만나고 있었어. 아,
말도 안 돼. 오늘 무슨 만우절이야? 아니면 주의자고 나한테 무슨 몰래카메라 같은 거라도 하려는 거야? 재미없으니까 당장 그만둬. 부정해봐야 소용없어. 이게 현실이야. 우리도 정말 괴로웠어. 하지만 이젠 어쩔 수가 없다. 제발 날 좀 놔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어쩐 형제인들. 여자 하나 때문에 내 등에 칼을 꽂을 리가 없다고. 도대체 넌 무슨 이유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난 원래 예전부터 윤수 씨를 좋아했어. 근데 나한테 마음이 없는 줄 알고 포기했던 거야.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 둘이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제발 경수 씨가 좀 봐줘. 부탁이야. 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 형을 만나야겠어. 저는 이를 악물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날이 쌀쌀했지만 겉옷도 입지 못한 채로 지척에 있는 형의 집으로 향했네요. 제 등 뒤로 아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저는 형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한숨을 들이쉬며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미리 전화를 해둔 것 같았죠. 저는 갑자기 부하가 치미로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나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어서 나오라고. 뭐가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야. 나와서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저는 한참을 미친 사람처럼 날뛰다가 벽에 기대어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돌아선 저와 형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형은 아무 말도 없이 무릎을 꿇으며 흐느끼더군요. 그때 저는 아내의 말이 모두 진실임을 깨달아야 했네요. 잠시 괴로워하던 저는 형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형은 반항할 생각도 없이 그대로 앉아있더군요. 왜 그랬어, 왜? 여자가 그렇게 없었어? 왜 하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남녀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너도 받아들이고 그만 그 사람 놔줬으면 좋겠다. 그게 터진 입이라고 할 소리야? 평생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살겠다며. 이게 형이 고마워하는 방식이야? 부모님이 이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을 치실지 생각해 본 적 없어. 미안하다. 이 죄는 죽어서 내가 다 받을게. 그러니 너도 끝난 인연 붙잡고 괴로워하지 말고 어서 서류 정리하고 새 출발해. 그게 우리 세 사람을 위한 길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구 좋으라고 정리를 해. 절대 못해. 죽을 때까지 안 놔주고 피가 바짝바짝 마르도록 괴롭힐 거야. 두고 봐. 그 여자가 얼마나 망가져가는지. 그렇게 압을 쓰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어릴 때를 통틀어 형에게 주먹질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형은 맞아서 아팠겠지만 제 가슴은 더 찢어질 듯이 괴롭더군요. 그리고 난 후 어찌할 바를 몰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으며 엉엉 소리내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이미 짐을 싸서 종족을 감춰버렸더군요. 마치 이런 일이 생기길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회사에도 나갈 수 없어 병가를 내고 식음을 전폐한 채 누워 있었네요. 하지만 아내에게도 형에게서도 어떠한 연락도 없더군요. 결국 저는 보름을 고민한 끝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죠. 사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겠더군요. 이제 저희 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대로 인연을 이어가는 것 또한 너무나 큰 고통이란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간절했던 겁니다. 얼마 후 저는 아내와 만나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협의 이혼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내와 저는 서로를 마주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형과도 다시는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네요. 인간에게 너무나 실망하니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사죄의 말도 원망의 말도 다 부질없게만 느껴졌죠. 아내와 결혼할 때 첫사랑도 이루어진다며 호기롭게 웃으랬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게 너무 섣부른 착각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네요. 그리고 제가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는 동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저는 어느새 최연소 입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투자한 것이 성공하며 작은 건물도 하나 갖게 됐죠. 이 모든 게 다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니 인간의 삶이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때까지도 저는 여자라면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아무리 소개를 받아보라고 해도 흔들림 없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가 뒤따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더니 절망의 끝을 맛보고 난 후 성공이 찾아온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 가슴의 상처는 다 아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남에게 마음을 주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혼하고 듣게 된 두 사람의 소식은 또 한 번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거든요. 두 사람은 저와 절연한 후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어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 사람은 저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아내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저를 은인으로 여긴다던 형이었죠. 그런데 그 둘이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제 뒤통수를 치고 부부가 된 겁니다. 그때 그 기막힌 심정은 아마 감히 누구라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 인간은 앞날을 단언해서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이혼하고 7년 만에 또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날 저는 회식을 마치고 늦지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엘리베이터를 타니 시기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집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저는 그만 술이 확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7년 전 저를 무참히 짓밟고 떠났던 전처였기 때문이죠. 저는 놀라고 당황했지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앞을 지나쳐갔어요. 그랬더니 전처가 허둥지둥 저를 부르더군요. 경수 씨, 그동안 잘 지냈어? 어디서 감히 내 이름 함부로 부르면서 친한 척이야. 우리가 그래도 되는 사이던가? 듣자 하니 이제 당신은 내 형수라고 하던데? 물론 그 형이랑도 남이지만 그래도 서류상 시동생인데 예의를 갖춰주시죠, 형수님. 아, 미안합니다. 저 잠깐만 할 말이 좀 있어서 왔어요. 윤수 씨 얘긴데. 누구? 아, 당신 남편. 그 사람 얘기를 왜 나하고 하자는 거지? 난 이제 그 사람에 대해 더 들을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중하게 말할 때 돌아가세요. 잠깐이면 돼요. 제발. 왜? 사랑 싸움이라도 해서 나한테 그 사람 흉이라도 보러 왔어요? 난 아무 말도 듣지 않으니 경비 아저씨 불러서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 당장 돌아가요. 그러면서 저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현관 번호키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그러다 전처가 너무나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듯 말했습니다. 경수 씨, 제발 형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니. 당신 남편을 왜 나한테 와서 살려달래? 그때는 헤어져만 달라더니 이제는 남편까지 살려달래. 아무리 사람을 호구로 봐도 정도가 있어야지. 7년 만에 나타나서 살려달라니 이게 무슨 개뼈다구 같은 경우야. 윤수 씨가 폐혈병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경수 씨 도움이 꼭 필요해요. 제발 지난 일은 잊고 형을 좀 살려줘요. 지난 일은 잊어. 너희는 인생 참 편하게 사는구나. 좋으면 동생 와이프든 남편 형이든 눈에 뵈는 거 없이 놀아나더니 아프니까 다시 나타나서 살려달라고? 하나뿐인 동생 눈에 피눈물 쏟게 했으니 당연한 것 아니야. 그럼 하늘이란 건 괜히 있는 줄 알았어? 그러지 말아요. 경수 씨도 그렇겠지만 윤수 씨도 그동안 힘들었어요. 다 나 때문에.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 해봐야 소용없어. 어쩐지 처음부터 형 얘기 물어보며 관심 가질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래, 잘생기고 대기업다는 형이 나 같은 거보다 좋았겠지. 그래서 보내줬잖아. 네가 그리 죽고 못 사는 사람이랑 살아보라고 보내줬으면 됐지. 왜 잘 사는 사람 찾아와서 속을 뒤집는 거야? 그 인간이 죽든 말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이딴 개소리 짓거리면 그때는 곱게 보내주지 않을 줄 알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처가 주저앉더니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처 상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윤수 씨는 경수 씨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때 난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당하고 있었다고. 뭐,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갑자기 사채업자라니? 우리 아버지 소문 잊었어? 나 중학교 때 갑자기 이사 간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이었어. 아니, 이사가 아니라 도망이라고 해야 맞겠지.
빚쟁이들 피해서 야반도주한 거라고. 우리 아버지 못 말리는 노름꾼이었잖아. 전국 팔도를 돌며 도박판을 벌이다가 패가 망신한 게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가진 재산 다 날리더니 내가 결혼할 때까지 코빼기도 안 비쳤어. 그래서 다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채업자들이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으니 가족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 그때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 근데 그렇게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는 내 모습을 윤수 씨한테 들키게 된 거야. 서실퍼런 그 사람들이 나를 협박하면서 내가 안 되면 남편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남편 장기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하는 거 윤수 씨가 다 들었다고. 그러더니 나를 찾아와서 빌더라. 제발 동생이랑 헤어져 달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형이 나를 위해서 너랑 입으로 바람을 피우기라도 했다는 거야. 아니, 맹세코 당신 형은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어. 그저 어떻게든 내가 경수 씨랑 헤어지게 하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다고. 나도 상황이 그러니 당연히 그러려고 했지. 근데 그때 내가 암에 걸린 걸 알게 됐어. 혼자서는 도저히 그 무서운 현실을 극복할 자신이 없더라. 그런데 윤수 씨가 망설이는 나를 보더니 마음 착한 당신이 병에 걸린 와이프를 벌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제발 비밀로 하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따라달라고 했어. 나는 그때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며 번까지 얻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당신이 절대 반대할 수 없는 핑계를 만들어서 이혼한 거야. 거짓말 치지 마. 그럼 형이랑 왜 결혼까지 했어? 내가 너희 혼인신고한 거 모를 줄 알아? 너희를 부산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흥신소식에서 다 알아봤다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건 윤수 씨가 내 병을 고쳐주려고 그런 거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수술할 때도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내 병을 고쳐주고 사채도 대신 갚아줬어. 자신은 돌보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당신을 보호하려고 나랑 헤어지게 했지만 차마 그대로 모른 척할 순 없었던 거야. 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경수 씨 대신 모든 짐을 지고 지난 시간을 버텨온 거라고.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믿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제발 당신 형은 살려줘. 나랑은 서류뿐인 부부였던 거야. 그나마 내가 완치 판정받으면서 서류도 다 정리했어. 하지만 당신한테 다시 돌아올 자신은 없더라. 아마 윤수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뒤로 혼자 살면서 매달 윤수 씨한테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어. 너무 큰 금액이라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이 걸린다고 해도 그 돈은 다 갚을 생각이야. 그런데 지난주에 연락을 했더니 윤수 씨가 재발암 백혈병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알리자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동생이 살려준 목숨이니 어차피 동생을 위해서 살려고 했다면서. 그 힘든 부탁을 두 번이나 할 순 없다고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지금 형은 어디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전처가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가
7년 만에 형을 만났습니다. 7년 만에 보게 된 형은 정말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형은 핏기 없이 파리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숙 씨가 약속을 어긴 모양이구나. 그래도 이렇게 네 얼굴 보니 정말 좋다. 경수야, 내가 미안했어. 네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았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책임감 강한 네가 병들고 빚에 쫓기는 아내를 버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나 사실 그동안 너무 고단했어. 그래서 이제는 좀 편히 쉬고 싶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이제 원이 없다. 안 돼,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이런 폭탄을 던져놓고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우리 예전처럼 이런 병 따위 극복해버리자.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저는 다시 형에게 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은 극구 거부했지만 저는 그대로 형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그런 저에게 용기를 주더군요. 2차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은 합병증과 재발 위험성이 1차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힘드실 수 있지만 워낙 1차 때도 잘 견뎌내신 분이라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할 테니 가족분도 옆에서 환자분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이식이 이루어졌고 고맙게도 형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경과를 지켜보며 마음을 졸여야겠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형을 믿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을 혼자 남겨두고 떠날 리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형의 곁에서 가능한 모든 치료 과정을 함께하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예전처럼 형과 농구를 하며 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전처는 지금도 자주 연락해 형의 상태와 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형에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네요. 비록 다시 함께할 수는 없지만 저도 전처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디 형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의 앞날에 밝은 빛만 가득하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두 형제와 아내분의 기구한 운명에 가슴에 치게 되는 사연이네요.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 또한 그런 세 분을 응원하며 오늘의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연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의 많은 댓글 기다리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